걱정스러운 어머니와 아버지는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눈앞에 펼쳐진 엄청난 광경에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딸아이는 기저귀만 두른 채버스에서 집으로 걸어가며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밖으로 달려나가 딸아이를 보호하듯 껴안았고 딸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절실히 알고 싶어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선생님과 선생님이 그녀에게 저지른 다른 끔찍한 일들에 대한 진실을 밝혔을 때 아버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의 척추에 오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어린 소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곧 자비를 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몹시 후회할 것입니다. 민준이 아내 서연과 함께 식탁에 앉자 아침 햇살이 주방 커튼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40세의 민준은 인생의 어려움을 꽤 많이 겪은 남자의 풍화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하루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계단에서 들리는 발소리가 그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들의 딸 혜진은 여전히 잠옷을 입은 채로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졸음으로 무거웠고 그녀의 보통 탄력 있는 컬은 그녀의 얼굴 주위에 늘어져 있었다. 민준과 서연은 혜진이 식탁의 의자에 주저앉아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다. 얘야, 서연이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다. 오늘이 학교 가는 날이라는 걸 기억하지? 주말이 아니야. 혜진은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민준은 커피 머그잔을 내려놓았다. 어서, 꼬마야.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어. 거의 늦었어. 혜진은 따르지 않고 애원하는 눈으로 부모님을 올려다보았다. 오늘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분이 안 좋아. 서연은 즉시 의자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혜진의 이마, 뺨, 목덜미를 만졌다. 그녀의 눈은 혜진의 피부를 살피며 병의 징후가 있는지 살폈다. 열이 나지 않았어, 자기야. 서연이 눈썹을 찡그리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피부도 괜찮아 보여.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아. 혜진이 주장하며 그녀의 목소리는 징징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내 피부를 만지면 아파. 혜진이 말하자 그녀의 눈은 옆으로 옮겨졌고 그녀는 무릎을 내려다보았다. 민준은 거짓말의 징후를 알아챘다. 그는 자신의 일에서 거짓말을 충분히 많이 봐서 쉽게 알아챘다. 심지어 자신의 딸에게서도 말이다. 한숨을 쉬며 민준은 일어나 혜진과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는 혜진의 눈높이까지 몸을 숙였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다. 혜진,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 거짓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야. 혜진의 어깨가 더욱 축 늘어졌다. 일주일 내내 화면 시간 없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서연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자.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아침이고 그냥 피곤할 수도 있어. 너희 둘이 어젯밤 수학 숙제 때문에 얼마나 늦게 일어났는지 기억나?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얼굴에 떠오른 좌절감을 떠올렸다. 서연이 혜진에게 말을 이어갔다. 오늘 밤 일찍 잠자리에 들게 해줄까? 아니면 아직 피곤하다면 학교가 끝나고 낮잠을 잘 수도 있지. 혜진이 망설이다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이유가 아니야. 민준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아니, 공부 시간 때문에 피곤해서가 아니야? 오늘 수학 수업이 있지?
어젯밤에 우리가 뭘 다뤘는지 기억나? 혜진은 자리에서 몸을 꿈틀거리며 분명 불편해 보였다. 민주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너가 수학을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과목이 싫어서 그냥 병가를 낼 수는 없잖아. 가끔은 우리 모두가 즐기지 못하는 일을 해야 해. 그게 성장의 일부지. 긴 시간 후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못해 거짓말해서 미안해. 그녀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테이블에서 뒤로 물러나서 위층으로 올라가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혜진의 발소리가 사라지자 민준과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서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아. 기억해. 문제를 일으킨 아이들은 몇 달 전에 퇴학당했고, 학교는 학부모 선생님 앱의 새로운 고발자 프로그램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혜진이 우리에게 말했을 거야. 아니면 다른 학생들이 앱에서 폭로했을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맞아. 그냥. 그녀가 오랫동안 이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 작년 이후로는 말이야. 알아. 민준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말 수학 문제일 뿐이야. 어젯밤에 새로운 장을 시작했어. 지수와 제곱근이야. 학년에 꽤 어려운 내용이고, 혜진은 개념을 이해하는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 두 부모는 상황을 논의하면서 혜진이 학교 과제가 어려운 것 이상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잔잔한 기분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딸을 다음 날을 위해 준비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10분이 지났고 집안은 으스스하게 조용했다. 민주는 벽에 걸린 시계를 쳐다본 다음 다시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 서연은 혜진을 확인하기 위해 위층으로 올라갔고 민주는 식탁으로 돌아와 아침 식사를 마쳤다. 서연이 혜진의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딸이 학교에 갈 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자세히 살펴보니 서연은 그것이 혜진의 기저귀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혜진아, 자기야, 서연이 부드럽게 말했다. 왜 기저귀를 안 껴? 꼭 해야 할 거 알잖아.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었다. 엄마, 저는 7살이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친구들 중에 기저귀를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도 기저귀를 쓰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혜진 옆 침대에 앉았다. 서연은 어깨에 팔을 두르고 부드럽게 말했다. 힘들 거 알아, 자기야. 하지만 기억해, 나이 때문에 기저귀를 쓰는 게 아니야. 건강 문제 때문이야. 그럼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혜진이 물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보시다시피 방광이 항상 뇌에 올바른 신호를 보내지 않아서 언제 화장실을 써야 할지 알기가 어려워. 의사들은 몇 년 후면 기저귀를 벗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기저귀가 편안하고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혜진은 코를 훌쩍이며 손등으로 코를 닦았다. 근데 왜 지금이야? 서연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전에 기저귀를 거부한 적이 없잖아. 뭐가? 바뀌었어? 난 아기도 아니고 기저귀 때문에 가려워. 혜진이 목소리를 살짝 높이며 주장했다.
그리고 바지가 부풀어 오르는 게 싫어. 친구들이 이걸 신경 쓸 필요 없어. 서연은 딸을 꼭 껴안았고 마음은 두근거렸다. 잠시 후 그녀는 말했다. 생각이 있어. 오늘 학교 끝나고 쇼핑하러 갈까? 우리 둘이서? 좀 더 얇은 기저귀를 찾아볼 수 있을 거야. 옷을 입으면 눈에 띄지 않을 거야. 도움이 될까? 혜진은 잠시 생각한 후 주저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서연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분명히 느껴졌다. 하지만 오늘은 나 때문에 평소 기저귀를 입어줄 수 있어. 혜진은 분명히 주저하며 마침내 동의했다. 서연은 딸이 준비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왔고 배낭을 챙기고 신발을 신었는지 확인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민준이 현관문 옆에 서서 이미 직장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서, 꼬마야. 그는 시계를 확인하며 소리쳤다. 이제 움직여야지. 혜진은 서둘러 신발을 신었고 서연은 재빨리 도시락에 토스트를 챙겼다. 차 안에서 먹어. 그녀는 혜진에게 도시락을 건네주며 말했다. 민준과 혜진은 서연에게 재빨리 키스를 건네고 작별 인사를 한 후 문을 박차고 차에 올랐다. 그들이 차도에서 차를 몰고 나오자 서연은 그들이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다. 학교로 가는 길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혜진은 아침 식사에만 집중했고 민준의 대화 시도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전날 밤에 다룬 수학 개념을 복습하려고 했다. 혜진은 그의 질문에 올바르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평소의 열정이 부족했다. 학교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자 민준은 딸에게로 돌아섰다. 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은 수업은 걱정할 필요 없어. 잘하고 있어. 어젯밤에 우리가 뭘 했는지 기억해. 알았지? 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다. 민준은 그녀가 느리고 주저하는 걸음걸이로 학교 입구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치마 뒤를 두드리고 배낭을 고치는 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한숨을 쉬며 민준은 시계를 확인했다. 출근해야 할 때까지 시간이 좀 있었고 혜진의 행동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순식간에 결정을 내리고 차에서 내려 딸을 따라 멀리서 따라갔다. 민준은 혜진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을 뒤로 물러나서 자신에게 주의를 끌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는 그녀가 접수 데스크에서 출석을 등록하기 위해 줄을 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어깨는 굽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주저했다. 그는 입구 옆에 서서 다른 학생들이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친숙한 목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카터 선생님? 혜진의 아빠 맞죠? 민준은 혜진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인 준우 선생님을 돌아보며 친절한 미소로 다가왔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남자의 손을 흔들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준우 선생님. 모든 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준우 선생님은 혜진이 학교로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오늘 혜진을 직접 데려다주는 거예요. 민준은 잠시 주저하다가 자신의 우려를 표명하기로 했다. 사실 최근에 혜진에게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서요. 수업 중에 괴롭힘이나 이상한 행동이 있나요? 준우 선생님은 생각에 잠겼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는 잠시 후 말했다. 물론 제가 그녀의 선생님이 된 지 이제 겨우 3주 정도 되었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는 잘 적응하고 있는 듯합니다. 혜진이 제가 주의해야 할 문제가 있나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지만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냥 오늘 학교에 오는 것을 정말 꺼려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준우 선생님이 말했다. 그의 얼굴에 이해가 떠올랐다. 아, 수학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꽤 어려운 내용을 다루고 있고 최근에 깜짝 퀴즈를 냈어요. 혜진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약간 어려움을 겪는 걸 보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준이 인정했다. 어젯밤에 지수와 루트를 공부했는데 꽤 힘들었어요. 준우 선생님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혜진이를 방과 후 수학에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녀가 수업 내용에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저는 보통 저녁에 집에서 가르쳐요.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은 분명히 세심한 아빠시네요. 준우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혜진이가 그걸 고맙게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사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지만 다들 잘하고 있어요. 학교 종이 울리고 준우 선생님은 수업에 가기 위해 자리를 떴다. 민주는 조금 더 안심이 되었다. 그는 마지막 몇 명의 낙오자들이 학교로 서둘러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문을 통해 달려들어오면서 배낭이 어깨에 부딪혔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차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그를 붙잡고 있었다. 준우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저 수학 문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는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으며 스티어링 휠을 두드렸다. 학교 입구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본 후 그는 지금은 그 문제를 제쳐두기로 했다. 혜진이 안전한 곳에 있고 아침에 일어난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며 민주는 걱정하는 아빠에서 변장한 마약 형사로 변신을 시작했다. 그는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허리에 홀스터를 고정한 채 근무용 무기는 빈 채로 두도록 주의하면서 옷을 차려입었다. 집에 돌아올 때는 항상 이런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앞으로의 하루를 준비하면서 딸에 대한 걱정에서 다시 들어가야 할 위험한 세상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돌렸다. 그는 마약 유통망에 침투하는 전담 태스크포스에 속해 있었고 오늘의 임무는 버려진 창고에서의 찌르기 작전이었다. 작전 현장까지 차로 가는 데는 몇 시간이 걸릴 테니 민주는 정신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 그는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 개발한 전략, 닥쳐온 작전 마감일, 그리고 늘 존재하는 예산 제약에 대해 생각했다. 그가 고속도로로 합류하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아이디를 보니 상사인 하준 형사였다. 민준이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기 카터야. 그는 도로를 주시하며 말했다. 민준, 늦게 알려드려서 미안해. 하준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근무 시간이 바뀌었어. 주간 근무 대신 야간 근무를 맡을 수 있을까?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하준이 크게 한숨을 쉬었다. 정보원 중 한 명이 실종됐어. 카르텔이 우리를 쫓을까봐 걱정돼서 오전 작전을 연기하기로 했어. 지금은 카르텔 창고 근처에 있는 게 너무 위험해. 게다가 다른 장소에서 예상치 못한 야간 감시 작전을 위해 경찰이 더 필요해. 카르텔의 5번째 창고를 찾은 것 같다. 민주는 잠시 이 문제를 생각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안도감도 있었다. 혜진의 행동에 대한 불안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고 야간 근무를 하면 낮에는 집에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사실, 사장님, 그게 저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민준이 말했다. 저는 가족 일이 좀 있어서. 야간 근무가 좋을 수도 있어요. 민준 씨, 당신의 융통성에 감사드려요. 하준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오늘 밤 운영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이 새로운 창고에 대한 제가 보내는 자료를 꼭 읽어보세요.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예상치 못하게 아침이 촉박해졌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집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운영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다시 학교를 지나가면서 혜진을 잠깐 들러서 볼지 고민했다. 하지만 시계를 보니 아직 9시 30분이었다. 쉬는 시간으로는 아직 너무 일렀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돌아갔다. 조용한 아침이 그의 배 속 깊은 곳에 있는 잔소리 같은 걱정을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민준이 차도로 들어서자 익숙한 그의 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집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안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들어가자 안에 서연의 놀란 얼굴이 그를 맞이했다. 민준, 그녀가 걱정과 혼란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아? 왜 직장에 안 가? 그는 거실로 이동하면서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소파에 앉았다. 계획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야간 근무 중이라 나가기 전에 시간이 좀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보를 처리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 집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그의 얼굴을 살폈다. 혜진이는 어떻게 내려줬어? 괜찮아 보였어요. 민주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녀는 차 안에서 너무 조용했고 우리가 도착했을 때는 그녀는 그냥 이상해 보였어. 사실 나는 그녀의 새 선생님인 준우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어. 서연은 흥미를 느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는 뭐라고 했어? 그는 수학 때문이거나 즉석 퀴즈에 대한 그의 새로운 접근 방식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학생들이 아직 새 선생님의 방법에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 민준이 설명했다. 아마도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교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 그는 혜진을 방과 후 수학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제안했어. 서연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혜진이 그 아이디어를 좋아할지 잘 모르겠어. 그냥 집에서 계속 가르쳐 줄 수 없니?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야간 근무가 더 많아지면 정기적으로 가르칠 수 없을 거야. 대신 도와줄 수 있겠어? 물론이지. 서연이 기꺼이 동의했다. 그녀가 즐기지 못할 밤과 후 수업에 돈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 그들이 혜진과 그녀의 수학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민준의 전화가 울렸다. 오늘 밤 수술에 대한 상사의 약속된 자료였다. 아마 위층에 올라가서 이걸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그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오늘 밤을 대비해야. 서연은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민준은 집 사무실로 향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독서, 조사, 그리고 오늘 밤 수술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팀회의로 흐릿하게 지나갔다. 민준이 마칠 무렵 그의 눈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다 지쳐 있었다.
그는 컴퓨터 창문을 닫고 아래층으로 향했고 점심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주방에 들어서자 서연이 바쁘게 식사를 준비하고 딸이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조심스럽게 접시에 담는 것을 보았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12시 20분이 흘렀다. 혜진이 지금쯤 집에 도착할 것이다. 서연이 식탁을 차리는 것을 마치고 민준에게 돌아섰다. 갈아입으러 갈게요. 그녀가 말했다. 혜진이한테 새 기저귀 사러 가자고 약속했잖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복도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여행이 혜진이 더 편안해지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랐다. 민준이 주방으로 가는 길에 창문을 통해 학교 버스가 보였다. 그는 혜진이 반 친구들의 쾌활한 소리에 둘러싸여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버스가 떠나자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뭔가 잘못되었다. 혜진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학교 치마를 입지 않고 기저귀만 입고 있었다. 민준은 현관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고 딸을 만나러 달려나갔다. 그는 길 중간까지 그녀를 도착했고 즉시 그녀를 꽉 껴안았다. 혜진은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혜진아, 자기야, 민준이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치마는 어디 있어? 혜진은 더 크게 울었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서연은 새로 갈아입은 드레스를 입고 문에 나타났고 그녀의 얼굴은 충격의 가면을 쓰고 그녀 앞에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로 달려가 혜진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아가씨, 뭐가 잘못되었는지 말해줘. 서연이 간청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긴박했다. 우리는 화내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우리는 그저 당신을 돕고 싶을 뿐이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누가 당신에게 이런 짓을 한 거야? 혜진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정신을 차리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그녀가 말을 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간신히 높았다. 준우 선생님이 제 바지를 벗겼어요. 우리 동족은 기저귀를 착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충격에 입으로 손을 가져갔다. 민준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턱을 꽉 다물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그는 눈과 목덜미를 불안하게 비비며 말했다. 오늘 아침에 준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짓을 할 것 같지 않았어요. 혜진은 눈을 크게 뜨고 두려운 표정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제발요. 그녀는 간청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화내지 마세요. 민준은 딸을 더 꽉 껴안았고 준우 선생님이 이걸 했다고 확신해요? 새 선생님이요. 라고 반복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뺨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한 일을 누구에게 말하면 벌을 받을 거라고 했어. 그래서 오늘 아침 학교에 가는 게 무서웠어. 미리 말하지 않아서 미안해. 민준과 서연은 딸의 머리 위로 공포와 걱정의 표정을 공유했다. 우리는 너를 믿어, 자기야. 서연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그녀를 안심시켰다. 모든 말,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들이 떨리는 딸을 안고 앞마당에 서 있는 동안 민준은 차가운 결의가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멀리서도 말이다. 민준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딸이 이렇게 굴욕적인 방식으로 집으로 보내졌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혜진의 폭로의 무게가 공중에 무겁게 실려있는 가운데
민주는 부드럽게 그의 가족을 집으로 안내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서연은 즉시 주도권을 잡고 혜진을 따뜻하게 껴안고 달래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녀를 위층으로 데려가서 그녀의 방으로 데려갔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우며 위로해 주었다. 하지만 민주는 사명을 띤 남자였다. 그는 그들을 따라 위층으로 올라가서 한 번에 2계단씩 뛰어올라 혜진의 방 옆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는 빠르고 정확한 움직임으로 지갑, 휴대전화, 자동차 열쇠를 움켜쥐었다. 그의 마음은 경주했고 분노와 보호 본능이 강하게 뒤섞여 그를 앞으로 몰고 갔다. 그가 계단을 쿵쾅거리며 내려가자 서연은 침대에서 혜진을 돌보던 곳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단호한 자세와 턱선을 보고 눈이 커졌다. 민준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학교에 갈 거야. 그는 반박을 용납하지 않는 어조로 대답했다. 이걸 단번에 처리할 거야, 혜진애. 머리가 갑자기 치켜올랐고 그녀의 눈은 두려움에 크게 뜨였다. 아냐, 아빠. 그녀가 소리쳤다. 선생님이 내일 나를 벌할 거야. 민주는 멈추고 딸 앞에 웅크리고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두려움에 찬 시선을 마주치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약속해, 자기야. 그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선생님은 다시는 너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없을 거야. 내일을 보지 못하게 할게. 민준이 몸을 바로 세우고 문을 향하자 서연의 목소리가 그를 막았다. 민준, 그녀는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너의 권총집에 너는 아직도 군용 무기를 가지고 있어. 벗어야. 민주는 잠시 멈추고 침실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그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 깃든 분노에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걸어갔다. 그는 앞문을 밀면서 빠르고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은 재빨리 따라갔고 그가 차에 타려고 할 때 그를 따라잡았다. 민준아, 제발. 그녀가 그의 팔을 잡으며 간청했다. 멍청한 짓은 하지 마.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민주는 이미 차문을 닫고 있었고 얼굴을 굳게 다물고 달려갔다. 서연과 혜진은 차도에 서서 그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의 심장은 분노와 좌절로 쿵쾅거렸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뿐만 아니라 딸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어두운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의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했다. 그는 혜진의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다. 굴욕을 당하고 무서워서 기저귀만 둘은 채 학교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귀에 울려 퍼졌고 그는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굴욕적일지 상상했다. 그의 생각은 그날 아침 그가 이야기했던 선생님인 준우 선생님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혜진의 진척에 대해 그렇게 평범하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었을까? 그동안 그는 그녀를 괴롭혀 왔었지? 학교에서 그의 딸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일어났을까? 학교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서 민주는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압도할 듯한 분노를 진정시키려 했다.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는 권총집에 꽂힌 총을 내려다보고 잡지를 보관한 글러브 박스에 손을 넣었다. 잠시 동안 그의 손이 권총집 위에 머물렀다. 의무감과 유혹이 뒤섞였다. 결국 전문성이 이겼다.
그는 벨트에서 권총을 꺼내 글러브 박스에 있는 총 케이스에 넣었다. 총을 꺼내야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의 의지가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며 민주는 차에서 내려 학교 입구로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엄숙한 결의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정면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혜진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민준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정사무실로 걸어가자 학교 복도는 으스스하게 넓고 조용했다. 그가 지나간 몇몇 남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그에게서 거의 억제되지 않은 분노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며 그를 멀리 피했다. 그가 접수 구역에 들어서자 비서가 고개를 들었다. 접수원이 책상 뒤에서 그를 맞이하기 위해 일어섰고 그의 올해 같은 표정을 보며 환영하는 미소가 흔들렸다.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저는 준우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다. 그의 어조는 딱딱하고 차가웠다. 7학년 담임 선생님입니다. 어디에 계신가요? 접수원은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당황해 눈을 깜빡였다. 준우 선생님이 지금 방과 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과 통화해야 합니다. 민준이 즉시 말을 가로채었다. 접수원이 대답하기도 전에 멋진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그 구역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여기는 다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시선은 민준과 접수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민준은 그녀를 마주보며 그녀가 지수 교장 선생님인 것을 알아봤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혜진이 그에게 한 말을 떠올리면서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수 교장 선생님은 듣는 동안 얼굴이 창백해졌고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카터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다. 이게 뭔가 설명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제 사무실에 앉으면 하지만 민주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복도를 따라 교실로 걸어갔다. 아니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요. 지금 당장. 지수 교장 선생님은 그를 따라 서둘러 달려갔고 그녀의 발꿈치는 리놀륨 바닥을 쿵쿵 울리며 따라잡으려고 애썼다. 카터 씨, 부탁드려요. 그녀가 간청했다. 차분하게 접근해야 해요. 성급한 짓은 하지 말자고요. 민주는 그녀를 무시하고 7학년 교실 문을 응시했다. 그는 큰 소리로 두드렸고 그 소리는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즉각적인 반응이 없자 그는 다시 두드렸다. 이번에는 더 세게. 문이 열리고 준우 씨가 나타났다. 그날 아침의 친절한 미소는 보이지 않았고 그는 민준의 격노한 표정과 그 뒤에 있는 불안한 교장을 바라보았다. 카터 씨, 그는 조심스럽게 중립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예상치 못한 일입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신가요? 혜진이 이미 집에 간 것 같아요.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네, 혜진이 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낮고 위험스러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딸이 기저귀만 걸친 채 집에 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준우 선생님의 얼굴은 잠시 멍해졌다가 회복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돼요. 그는 눈을 옆으로 흘기고 교실로 돌아갔고 의도적으로 민준의 시선을 피했다. 민준은 선생님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제 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민준이 말하며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리고 저는 답을 원해요. 지금 당장. 지수 교장이 두 사람 사이로 들어와서 달래는 듯한 몸짓으로 손을 들어 올렸다. 여러분, 제 사무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봅시다. 안에 학생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준우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안에 학생들이 있고 제가 가르쳐야 할 수업이 있어요. 그는 차갑게 말했다. 카터 선생님이 저와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1시간 후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교장이 그를 돌아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우, 이건 심각해. 지금 수업을 끝내고 내 사무실로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하지만 준우 선생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존경하는 지수 교장 선생님, 저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혜진이 분명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고 선생님은 교직원을 보호해야지 터무니없는 비난을 감수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경비원을 부르시는 게 어떨까요? 교장은 선생님의 직설적인 태도에 분명히 당황했습니다. 복도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민준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혜진과 경찰관인 그에게 상황이 더 나빠질 뿐입니다. 하지만 준우 선생님의 도전적인 얼굴을 보자 그는 딸이 무서워하고 굴욕을 당하는 모습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는 혜진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학교의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의 진상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 지수 교장 선생님, 준우 선생님이 마주보면서 복도의 긴장감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맥박이 귀에서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깊고 안정된 숨을 쉬려고 애썼다. 그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통제되어 있었다. 준우 선생님, 그는 말을 시작하며 그의 시선은 선생님의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다. 제 딸이 거짓말쟁이라고요? 그녀가 스스로 치마를 벗고 학교 버스에 올라타서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 제가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준우 선생님의 입술이 비웃음으로 말려올랐다. 어떤 아이들은 주의를 끌기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그는 무시하듯 말했다. 학생이 어린 나이에 노출증 징후를 보이는 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민준은 새로운 분노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다. 그리고 제 딸이 당신이 모든 흑인, 즉 우리 종족은 기저귀를 낀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수 교장은 충격에 눈이 크게 뜨이고 준우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준우 선생님?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녀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요구했다. 이 말에 준우 선생님의 침착함이 깨졌다. 그는 폭소를 터뜨렸고 그 소리는 조용한 복도에 부자연스럽게 울려 퍼졌다. 아, 너무 웃기네요.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눈물을 닦았다. 저도 이보다 더 좋은 농담을 생각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고 자신을 제지하려고 애쓰는 탓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저는 이게 하나도 웃기지 않아요. 그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시선은 교실로 옮겨갔고 아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아이들은 속삭이고 어떤 아이들은 웃었다. 아마도 농담 때문일 것이다. 이 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하나 있다면 민준은 괴롭힘이었다고 씁쓸하게 생각했다.
준우 씨의 웃음은 사라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다. 민준이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의 다음 말은 신중하고 신중했다. 당신은 잘못된 딸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배지를 꺼내며 말했다. 저는 경찰관이고 이 문제는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준우 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충격의 표정이 나타났다. 지수 교장은 큰 소리로 헐떡이며 민준과 교사를 번갈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다. 아마도 경찰이 개입하면 학교의 평판이 훼손될 것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을 것이다. 준우 씨의 태도는 즉시 바뀌었다. 경관님. 저는 웃어서 사과드립니다. 그것은 교사로서 저에게는 비윤리적이었습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의 이전의 비하어시오 연도는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민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비윤리적이라고요? 당신이 제 딸에게 한 말과 행동은 학대와 인종차별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해결책을 찾는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이어 말했다. 제 딸의 치마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준우 선생님의 시선은 민준과 교장 선생님 사이를 불안하게 왔다 갔다 했다.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닫고 침을 꿀꺽 삼켰다. 저는 교직원 화장실에 두고 왔어요. 그는 마지못해 인정했다. 민준의 턱이 꽉 다물어졌다. 앞장서세요. 그는 명령했다. 그들이 복도를 따라 걸어가자 멍하니 서서 그 대화를 지켜보던 지수 교장이 갑자기 멍하니 깨어난 듯했다. 그녀는 지나가는 선생님을 향해 돌아섰다. 경비원에게 전화하세요. 그녀가 지시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하세요. 준우 씨는 이에 망설였지만 민준이 그의 팔을 잡고 앞으로 밀어냈다. 움직여. 그는 으르렁거렸다. 그들은 교직원 화장실로 향했고 학교 경비원이 따라잡아 뒤따랐다. 그들이 들어가자 민준의 눈은 즉시 방을 훑어보았다. 변소 문 중 하나에 매달려 있는 익숙한 천 조각에 닿았다. 그의 딸의 치마. 민준의 목소리는 간신히 억제된 분노로 굳어 있었다. 왜 내 딸의 치마가 교직원 화장실에 있어? 그는 물었다.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준우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그는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혜진아, 그녀는 더 이상 기저귀를 착용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내 수학 수업 전 쉬는 시간에 기저귀를 벗었고, 그리고 그녀는 사고를 쳤어. 그녀는 수업 시간에 오줌을 쌌어. 내가 그녀를 여기 데려와서 청소를 시키고 기저귀를 다시 착용하라고 했어.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리고 간호사를 부를 생각을 하지 않았어? 아니면 그녀를 도울 여자 직원을? 아니면 그녀에게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옷을 주지 않았어? 간호사 사무실에 여분의 사람들이 있을 거야. 준우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가 내 수업을 방해했어.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 도전적인 어조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교훈을 얻어야 했어. 교훈,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뇌었다. 그녀는 병이 있어요. 당신의 일은 그녀를 돕는 것이지. 준우 씨, 우리는 당신이 혜진의 상태를 시작했을 때 알렸어요. 이건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궁지에 몰린 준우 씨의 표정이 마침내 금이 갔다. 그는 민준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당신네 사람들은 다 똑같아. 그는 침을 뱉었다. 이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범죄자들. 맞아요. 저는 당신 딸에게 새 옷을 주는 것을 거부했어요. 저는 그녀를 기저귀를 싼 채로 집으로 보내 부모님께 규율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신들은 버릇없이 자라는 거예요. 가족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항상 구호품을 기대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 딸에게 더 많은 짓을 하지 않아서 고맙게 생각해야 해요. 방 안이 조용해졌고 준우 씨의 말의 무게가 공중에 무겁게 떠올랐다. 민준의 온몸이 긴장했고 모든 본능이 그에게 화를 내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자신을 억제했습니다. 마침내 말을 꺼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했습니다. 규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나요? 그는 말했고 그의 눈은 준우 씨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경찰관으로서의 제 세월은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가장 엄중한 징계적 결과를 받게 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고 진실을 숨겼습니다. 둘째, 당신은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판단을 내렸습니다. 셋째, 당신은 어떤 아이도 견뎌내서는 안 될 모욕적이고 거의 학대적인 방식으로 제 딸을 대했습니다. 민준의 어조에 뭔가 준우 씨가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화를 냈습니다. 그의 손이 민준의 얼굴을 때리며 요란하게 치고 침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무도 반응하기도 전에 준우 씨는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화장실 문 밖에 서 있던 경비원들은 갑작스러운 사건 전개에 방심하고 너무 느리게 그를 막았다. 민준은 폭행에서 빨리 회복하고 도망치는 선생님을 쫓아갔다. 그는 복도를 달려가며 경찰 훈련을 받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준우 선생님이 교실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자 민준이 앞으로 뛰어들어 그를 땅에 눕혔다. 그들은 바닥에서 붙잡혔고 준우 선생님은 필사적으로 벗어나려고 했고 민준은 그를 제지하려고 했다. 교실 문이 터져 열렸고 학생들은 싸움을 지켜보기 위해 쏟아져 나왔다. 민준은 경비원들이 달려와서 헐떡거리며 도착했을 때 준우 선생님을 붙잡았다. 경비원들이 준우 선생님의 손을 등 뒤로 잡고 있는 동안 경찰 사이렌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민준은 일어나. 옷을 바로잡고 숨을 고르며 일어났다. 그는 소동을 지켜보기 위해 모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충격에 찬 얼굴을 둘러보았다. 그 순간 그는 딸을 지키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에 맞서는 정의의 상징이었다. 경찰들이 건물에 들어서자 민준은 여러 감정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준우 씨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안도감. 딸이 겪은 일에 대한 분노. 그리고 혜진뿐만 아니라 그러한 학대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모든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새로운 결의. 경찰들은 잠복 수사팀에서 민준을 알아보고 혼란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다가와서 그 장면을 처리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술을 해야 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긴 여정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암울한 만족감을 느낄 시간을 가졌다. 정의가 실현되었고 그의 딸과 모든 학생들이 그 덕분에 더 안전해질 것이다. 경찰이 수갑을 채워 준우 씨를 끌고 가자 복도는 속삭이는 대화와 충격적인 표정으로 웅성거렸다. 민준은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아드레날린이 천천히 빠져나갔다. 지수 교장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얼굴은 감사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카터 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일어난 일에 대해 얼마나 죄송한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준우 씨의 행동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입은 여전히 남아있는 분노로 꽉 다물어져 있었다. 감사합니다. 지수 교장. 하지만 한 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채용 절차를 통과했을까요? 교장의 어깨가 살짝 처졌다. 이전 선생님이 갑자기 떠나셨고 이미 인력이 부족했어요. 준우 선생님의 이력서가 유망해 보였고 빨리 대체자가 필요했어요. 선생님을 더 철저히 심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며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당신이 받은 압박은 이해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지수 교장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앞으로 훨씬 더 엄격한 신원 조사와 모니터링 절차를 시행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문 앞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교장에게 돌아섰다. 학생들은 어때요? 이런 일을 목격할 필요가 없었어야 합니다. 필요한 학생에게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수 교장은 그에게 확신시켰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리고 아이들에게 안전을 재확인시키기 위해 특별 집회를 열 것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인 다음 교실을 가리켰다. 괜찮으시다면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설명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교장은 잠시 주저하다가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교실로 다가갔다. 민준이 들어오자 학생들은 조용해졌고 그들의 눈은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커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오늘 꽤 무서운 일들을 보고 들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이제 여러분은 안전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고 일어난 일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앞에 있는 어린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준우 씨는 매우 잘못된 일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생님이나 어른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말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진실을 말했다고 해서 공경에 처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민주는 준우 씨의 책상 위에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반쯤 열린 서랍 안에는 막대 사탕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 본능이 발동하여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민준이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마약 단속에서 추적해온 네이스 캔디의 설명과 일치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제가 의심하는 것이라면 합성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는 학생들을 흘깃보았습니다. 이것들은 직장에서 주의를 끌지 않고 경계하고 집중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에게는요. 교장 지수는 민준의 손에서 막대 사탕을 받았고 그녀는 그것을 살펴보며 눈썹을 찌푸렸다. 저는 이걸 주변에서 봤어요. 그녀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몇몇 교직원이 학교 시간에 이걸 먹는 것을 꾸중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것이 그저 유행하는 간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장 선생님, 말씀드리죠. 민준이 날카롭고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이게 현재 주에서 가장 널리 유통되는 물질이에요. 경찰이 그 배우의 작전을 해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당신도 직접 보시다시피 그것은 학교에도 침투했어요. 물론 그것은 같은 종류의 다른 물질만큼 강력하지는 않아요. 낮은 용량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이 부작용이나 중독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증거로 확보해야 해요. 우리는 또한 이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질문하고 준우 선생님이 이들에게 이 막대 사탕을 준 적이 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이미 집에 간 교직원들에게 제 팀이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경찰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교장의 얼굴은 그 의미를 깨닫고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교직원을 더 불러들이려고 움직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경관님. 저는 학교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모을 것입니다. 귀하의 팀은 교실에서 그들을 인터뷰하거나 다목적실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복도에서 학생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하자 민주는 뒤로 물러나서서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끔찍한 차별과 학대 사건으로 시작된 것이 갑자기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잠복 수사와의 연관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준우 씨가 이 물질을 어디서 얻었는지 추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행 중인 수사에 귀중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하준 형사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 사건은 그들의 작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하준이 전화를 받을 때까지 민주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학생들은 진술하고, 경찰은 증거를 수집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은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날의 여파가 광범위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관에게 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 브리핑할 준비를 하면서 민주는 이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가족 생활과 그의 잠복 수사 업무는 그가 결코 예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는 여파를 헤쳐나가는데 자신의 모든 기술과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몇 시간은 흐릿한 활동으로 지나갔습니다. 민주는 경찰 절차, 증인 진술, 걱정하는 부모들의 회오리 바람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교실에 서서 증거 수집을 감독하고 있을 때 교장 지수가 더 많은 직원을 데리고 돌아와 다시 그에게 다가갔고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카터 경관님,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미 집에 간 사람들에게는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고 교장이 말하자 그의 집중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는 그녀의 협조에 감사했지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지수 교장. 제 팀이 떠난 직원들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받도록 합시다. 그는 이미 방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돌아서서 직원들과 학생들을 인터뷰하라고 손짓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있었고 상황의 긴박함이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민주는 다시 그녀에게 돌아섰다. 교장 선생님, 당신이 받고 있는 압박은 이해하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우 씨의 모든 고용 기록과 그의 배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모든 것을 즉시 경찰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이 요청한 서류를 모으기 위해 서둘러 가는 동안 민준이 말했다. 민준은 다시 준우 선생님 책상에서 발견한 막대 사탕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상자와 그 내용물을 주의 깊게 사진으로 찍으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도록 했다. 학생들에게 신문을 하던 경찰관 중 한 명이 민준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선생님, 아이들과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다행히도 그들 중 누구도 준우 선생님에게서 이 막대 사탕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준은 작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적어도 그거는 뭔가요? 그 밖에 무슨 말을 하던가요? 경찰관은 노트를 살펴보았다. 몇몇 학생들이 준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특히 서류 작업을 할 때 막대 사탕을 자주 먹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하준에게 막대 사탕을 주겠다고 약속한 듯하지만 실제로는 준 적이 없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다. 준우 씨는 아마도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중독을 채우기 위해 약물을 직접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나눠줄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정보를 숙고하던 중 민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하준 형사의 메시지였는데 민준이 보낸 막대 사탕에 대한 정보를 인정하고 경찰서에서 즉시 만나자고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은 옆에 있는 경찰관에게 돌아섰다. 여기서 끝내고 이 모든 증거를 제대로 기록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경찰서로 돌아가서 하준 형사에게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작전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민준은 불안한 부모와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로 북적거리는 학교 복도를 걸으며 이게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학교 출구에서 멈춰서서 문 옆의 게시판으로 시선을 옮겼다. 게시판에는 교사와 직원들의 자랑스러운 사진이 걸려 있었다. 준우 씨의 사진도 그 중 하나였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전문적인 표정은 그가 차별적인 발언을 할 때 보였던 교만함과 경찰관들에게 끌려가는 동안 그의 눈에 비친 도전적인 미소와 틀림없는 두려움과는 극명하게 대조되었다. 이제 민준은 사진을 응시하며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경찰서에 있는 그 남자와 마주하고 또 다른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바라건대 그의 행동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줄 대화 말이다. 민준은 차로 향했고 그의 마음은 이미 앞으로 있을 브리핑으로 옮겨갔다. 그는 막대 사탕에 대한 정보가 그들의 잠복 수사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엔진을 시동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의 긴 하루를 준비했다. 민준은 차에 타자마자 서연에게 재빨리 전화를 걸었다. 그는 가능한 한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며 혜진을 경찰서로 데려와 진술을 하라고 부탁했다. 그는 아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과 걱정이 뒤섞인 것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경찰서로 차를 몰고 가는 동안 민준의 생각은 회오리 바람이었다. 딸에 대한 걱정, 준우 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수사를 끝까지 해내겠다는 결심. 경찰서의 익숙한 광경이 눈에 띄었고 민준은 차를 주차하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는 앞으로 몇 시간이 학교 수사와 진행 중인 마약 작전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찰서로 걸어 들어가자
활동의 웅성거림이 그를 휩쓸었다. 경찰과 형사들이 복도를 의도적으로 움직였고, 민주는 공기 중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아이들이 연루되었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에 더 크고 교활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민준이 들어오자 형사 하준이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우려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카터라고 말하며 민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이 학교 사건이 우리의 진행 중인 작전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에 우연히 부딪힌 것 같아요. 그러자 하준이 민준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의 표정은 더욱 진지해졌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카터, 이게 당신에게 개인적인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가 말했다. 당신 딸이 연루되어서 일이 복잡해지죠. 정말 이걸 처리할 수 있나요? 민준이 상관의 시선을 꾸준히 마주쳤다. 저는 처리할 수 있어요, 선생님. 사실 이걸 끝내야겠다는 결심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혜진이 한 일을 어떤 아이도 겪어서는 안 됩니다. 하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한 듯했다. 좋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일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고 느낀다면 제게 말해야 해요. 이번에는 실수가 용납될 수 없어. 알겠습니다, 선생님, 민준이 대답했다. 그는 역 로비로 향했고 서영과 혜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딸은 울어서 눈가가 빨개졌지만 그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다. 민주는 그녀 앞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눈에 깃든 두려움과 불안에 가슴이 아팠다. 안녕, 자기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힘든 하루였단 건 알지만 약속할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할 만큼 용감했잖아.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랫입술이 살짝 떨렸다. 아빠, 나쁜 놈들을 잡을 거야. 민준이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래, 자기야. 바로 그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나를 위해 좀 더 용감하게 행동해서 친절한 경찰관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말해줄 수 있겠어. 혜진은 그의 가슴에 고개를 끄덕였고 민주는 딸의 회복력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의 솟구를 느꼈다. 서연이 혜진을 인터뷰룸으로 인도하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민주는 앞으로의 긴 여정에 대비해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잠복 수사나 학교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아이들의 안전, 지역 사회의 성실성, 그리고 부패와 차별에 맞서 정의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결의로 경찰서의 심장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따라야 할 단서가 있었고,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혜진에게뿐만 아니라 권위와 신뢰의 위치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취약할 수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말입니다.